여기서 제일 속상한 사람은 계약금 포기한, 2억 포기한.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8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부동산 고품격 토크쇼 부동산 별별시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입니다. 한 주 잘 쉬셨습니까? 왜 쉬셨어요? 우리 영상 작업해 주실 분이 안 계셨어. 누군가에 꼭 신세를 져야만 올라갈 수 있는 별별시사입니다. 네. 그렇죠. 네. 휴가 잘 다녀오셨죠? 네, 부득이하게 한 주 쉬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쉬는 동안 휴가 받는 느낌이셨죠? 저는 계속 휴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뭐 유튜브 영상도 안 올리고 있고. 왜 안 올려요? 시청자분들이 실망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네. 대신 매일매일 부동산 뉴스들을 정리해서 부동산 뉴스 브리핑이라는 컨텐츠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정보들을 정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유튜브 컨텐츠는 이거 매일매일 미치겠는 거야. 그거 부동산 뉴스 브리핑 정리하고 또 유튜브 하려니까 시간도 너무 없고 인생 삶이 너무 피폐해져서 이러다 안 되겠다. 돈도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뉴스 브리핑하고 유튜브는 앞으로는 이렇게 초대 손님이라든가 좀 다른 컨텐츠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을 먹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손님 모셔서 뭐 유튜브 영상 찍기도 그렇고. 큰일 나지, 그러면.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사회적 격리, 뭐 자가 격리, 뭐 아무튼 요거 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활동이 좀 재개가 되면 그때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휴가 받은 기분이었어요. 휴가. 네. 그래서 열심히 우리 협회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강의 준비하셨겠지. 네. 정신 없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휴가 동안 일하는 워커. 그럼요. 네. 네. 전 놀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게 노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전하는 별별 이슈 진행해 볼 텐데요. 자, 계약 포기 사건에 관련돼서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계약 2억 날리고 안 산다. 매매가 3억 빠진 반포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포 아파트란 1987년에 준공된 아파트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메리트로 가격이 급상승한 아파트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일단 문제는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반포동, 반포미도 84.96제곱미터가 최근 17억에 거래돼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말 매매 가격 대비 마이너스 3억 낮춰서 팔린 매물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18억에 거래가 됐다가 실제로는 17억에 거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후 사정 관계상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특별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거다. 또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계약하고 해지한 거다. 기타 등등 분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기사 보셨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건 사람이 당사자가 계약 잔금을 못 치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달았거나 근데 사실 15억 초과 대출 안 나온다는 건 이제 너무나 많이들 얘기해서 하실 텐데 그렇죠. 그런 실수가 아니라고 하면 뭔가 잔금을 치르기에는 내가 갖고 있던 집이 안 팔린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이 더 급락할 수 있다는데, 차라리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냥 이 금액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다른 물건, 좀 더 빠진 물건을 사는 게 차라리 총 투자 금액은 적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고민해서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좀 황당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보통 이렇게 보면 계약금 이제 포기하면 계약금 안 돌려준다,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돈 받았으니까 이제 남는 장사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계약금 위약 받은 것도 소득세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득세 내는 거는 일부라 치더라도 가격이 더 빠지면 이제 그럴 때는 손해지. 근데 2억이 더 빠질까?
뭐 일단은 이분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팔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도 다른 집을 계약을 했죠.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했는데 갈아타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이제 더 큰 집이 줄어들고 가면 여기도 포기하면 되는데 집을 더 크게 늘려서 가면 여기서 받은 돈 가지고 이거 포기한다고 메꿔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실을 봐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래서 이것도 18억 언저리에서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궁극적으로 계약금을 5억으로 올리는 대신 중도금을 쳐야 되니까 올리는 조건으로 17억으로 가격을 조정했다라는 얘기가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팔았다는 얘기는 역시 강남은 좋은 동네야. 매수자가 가격 낮추면 딱딱 달라붙잖아.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러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결국은 뭐냐면 1억 손해 보고 팔았지만, 그러니까 17억의 신저가, 뭐 단기 저가가 가격이 나왔지만 실제로 19억 판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금 2억 먹고 1억 손해 더 보고 팔았으니까 한 1억은 더 얹어서 파는 셈이 됐네. 여기서 제일 속상한 사람은 계약금 포기한, 2억 포기한 그렇죠. 매수자 엄청나게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뭐 실수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될 거를 누가 아나요? 알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심플하다, 이거. 투머치 심플. 근데 사실 그렇죠. 이게 잠도 안 올 상황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지. 막 억울해서 부들부들.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마음을 다스려야 돼. 이게 그러면 안 그러면 병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계약금을 놓고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냥 꿀꺽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 계약 해지하면 해제 신고도 해야 되고 실거래 신고했으면 해제 신고 뭐 정한 기한 안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계약금을 이렇게 해서 계약 포기하고 몰취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몰취하는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는 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해서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많이들 눈 깜짝깜 넘어가죠. 서로 이제 이게 근거 남는 거 아니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걸로 딜을 하지. 내가 너 세무서에 안 꼬질 테니까 위약금이 2억인데 좀 깎아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싹싹 마무리하는 경우도 알게 모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근데 거래 신고를 하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다 안 했을걸? 30일 이내 해약이 들어올 거니까 거래 신고도 아예 안 했다. 그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약이 들어올 수 있는 사태가 늘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거래 신고 자체를 빨리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바로 안 했을 수 부분들도 있지. 있어요. 만약에 거래 신고가 안 됐다고 하면 근데 기사화 됐으니까 이거 뭐야 하고 이제 또 캐낼 수도 있겠네. 글쎄. 네. 자, 아무튼 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1억 8천이라는 계약금을 날려버린 이런 매수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은데, 자, 이런 실수하지 않게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 이게 뭐 점검해서 될 일이 아니라 대출. 그렇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계약하기 전에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방점이 그런 계약할 때 내가 자금 준비 잘 되어 있나 이런 거 체크도 있지만 사실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사가 기사화되고 이 기사에 반응하는 그 독자들도 결국은 커봐 재건축 하락폭이 커질 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뒤에 우리 음마아파트 얘기도 좀 있지만 이게 지난 텀에서도 이제 가격 출렁일 때 음마가 얼마 찍은 그게 가격이 있거든요. 얼마가 더 얼마 찍은 금액이 있어서 이제 어디 선까지 내려오냐 그 선 오면 가겠다. 이제 베팅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가능성이에요. 가정. 너무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위축. 지금 기사들 좀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중견 의류 업체들이 미국 백화점이 얼마치 주문한 옷 의류를 지금 미국 쪽에서 소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캔슬했대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납품할 때가 사라지니까 이게 지금 옷 준비 이거 하다가 이 우리나라 기업도 문제가 생기니까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제 살아남기 위한 현금 마련하기 이런 쪽으로 좀 영향이 끼쳐지고 있거든요. 막 이런 게 계속 이제 공포감이 조성이 되면서 야 집은 이제 조금 조심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가격이 진짜 가정하에서 17억이 아니라 14억 9천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시세표도 그렇게 조정이 되고 그럼 또 대출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여력 생겨서 야 이참에 강남 가자 재건축 언젠간 할 거 아니냐. 또 그러면서 또 기회가 열리는. 그럴까 과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조정장을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근래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빌사남 쪽에서 나온 보도자료인가? 강남 3구의 소규모 빌딩 건물 거래 자료들을 조사해봤는데 놀랍게도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줄었어야 맞잖아. 근데 거래량이 작년보다 늘었대요. 1, 2, 3월 달에.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어디가 늘었냐면 강남 지역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수는 안 하는데 강남 쪽은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물건도 싸게 나왔거나 조정됐거나 아니면 매수들도 지금 덤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 조달이 안 되는 큰 건물 이런 것들은 거래들이 안 되면서 조금 가격도 빠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이 되면 내가 원하는 선의 가격들 물건들이 나올 때 탁탁 잡는 준비된 그러니까 우량자산 모든 건물이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핵심 인기 지역에 있는 좋은 물건들 중에 가격 조정된 것들은 매수자들이 이렇게 덤비면서 붙더라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정장을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덤비려고 하는 매수자층들은 또 있긴 있다. 그럼요. 네.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와, 집값이 빠지네, 공포스럽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아, 더 좀 내가 원하는 선까지 와라 라고 하면서 웃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일단 우량자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달에 얘기 듣기를 압구정동, 청담동 네. 이쪽에서 중개업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그쪽에 건물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우량자산에 대한 관심은 이게 기회다라고 실제로 생각하시는 그쪽이 거래가 이렇게 됐구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집값 하락 왜 체감을 못할까요? 초고가 아파트만 떨어져서 그럴까요? 자,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며칠을 사이 두고 기사가 지금 180도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4일 날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래 실종 속 중저가는 미약한 상승을 보이겠다. 실수요자 체감도 낮춰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단지는 신고가 경신에 시장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촉각이 서 있어서 다들 민감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을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 중저가가 나홀로 상승하는 것은 지속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3구, 마용성 얘기, 그 다음에 노도강, 금관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강남 쪽은 떨어지고 있고 노도강이나 금관구 쪽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실수요자가 집중된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아직 온기가 돌고 있다. 라고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일자 기사를 보면 나홀로 상승하던 노도강도 꺾였다. 2달 만에 수천만 원씩 떨어졌고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이 마용성에 이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9월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집값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노도강과 수도권 외곽 지역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얘기 또 작년에 집값 하락기에도 비슷한 시점이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지금 보이시는 통계가 지금 자료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강남만 떨어진 건지 노도강은 진짜 올라가는 건지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잡히는 레이더 있으십니까? 근데 기사에서 보니까 거래 가격으로 보면 서울 안에서도 그렇게 가격이 좀 조정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물건 가격 호가가 이렇게 막 조절된 느낌이 있다라고 보면 이런 매수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들도 막 살려고 덤비는 모양새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고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영향도 있고 또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라고 하는 큰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황 봐가면서 매수 타이밍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산다라고 결심을 가지시려는 분들 일부는
가격이 좀 싼 것들 중심으로 금매 중심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런 의견들 댓글들 보면 저희 동네는 거래 가격 빠졌다라고 하는데 막상 매물이 그렇게 싼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하나 어디 금매 나온 게 팔렸지 그럼 그런 금매 수준의 가격 싸게 팔린 가격 물건은 달라고 하더라도 물건은 일단 나오면 연락 줄게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매수와 매도 간의 힘겨루기 이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싶고 이게 수도권으로 내려가면 조금 또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제 경기도 광주 쪽에 주택을 한 매도한 지인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는 형님인데 전화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영훈아 나 4억 4억 원래 4억 4천에 내놨는데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판다고 그랬더니 4억 5천 7백에 산다고 연락 왔다? 그래서 그냥 받았어. 1,000 몇백 더 받았는데 잘했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수도권 지역 중에서 좀 덜 올랐던 데들은 여전히 좀 이런 풍선 효과에 따른 소행장이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상승폭이 많이 있었던 데 없었던 데에 따라서 또 그리고 아파트도 새 아파트냐 요새는 뭐 신축 또는 이제 잘 갖춰져 있는 택지지구 뭐 이런 데에 대한 선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차별화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서울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형님들은 그러든 말든 쫓아가고 있는 이제 이런 동네들 같은 경우도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좀 조정폭이 생기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 밑에 라인에서 이제 20평형대 같은 경우도 30평형대 가격을 막 턱 밑까지 쫓아오면서 밀어 올리다가 이제 많이 밀어 올려졌는데 약간 좀 주춤한 모양새가 보이는 것 같고 뭐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이 형님들을 쫓아가는 그 하위 단지들도 가격 상승세가 어느 정도 옮겨지고 있다가 이제 좀 정체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 같고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도 급등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정세가 좀 나타나고 급등한 이력이 없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약하게나마 풍선 효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지역별로 이제 개별성 또는 부동산 매물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특수성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뭐 폭락하는 거야? 폭등하는 거야? 막 오락가락 하니까. 큰 흐름은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강남시장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형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뭐 12, 16 대책의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대출을 이렇게 꽉 조아놓은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올해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전세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을 묶어놨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뭐 전세 가격도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올해는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뭐 물량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년이 실제로는 이제 문제지.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까지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자, 일단 장세 자체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서 다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장단에 맞다 생각났어. 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올해도 포인트가 네. 지금 이제 6월달에 보유세예요. 이번에 총선도 그거 좀 이따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보유세 이슈 이후에 어떻게 보유세가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해서 그날 소유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 보유세 안 낼 사람들이 좀 털고 가려는 급매물들 이제 이런 매물들이 언제까지 나올 거냐. 적어도 4월, 5월 달 안에는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6월 달부터 또 분위기는 한번 다시 밀도 있게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서울 아파트가 지금 매수 타이밍이냐? 라는 부분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방향을 틀면서 매수 대기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 비해 수억 원 호가가 떨어진 급매물을 매수할 시점인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쉽게 서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앞으로 곧 닥쳐질 커다란 변수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6월 1일 예, 재산세하고 종부세, 예, 과세. 그 다음에 또 6월 30일 이거는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감면 부분이 특례로 적용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따라 세 가지죠. 결국은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6월 1일, 6월 30일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총선이라는 네 가지 변수가 당분간 6월 30일까지 엄청나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올라갈 가능성의 개수, 뭐 크게는 얘기하지 말고 떨어질 가능성의 개수를 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까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매각을 생각하고 있다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 수장님도 4, 5월 전에는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6월 1일 날 뭐 보유세 과세를 때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면 6월 30일 이전에 또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과연 세금도 맞고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또 전가시켜서 팔려고 하진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또 있을 거고 그럴 거라면 아예 또 일찍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4, 5월이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무주택자예요. 이놈은 해외 지사 발령이 나서 가면서 집을 팔고 갔어. 제일 속상한 얘기지. 친구들 중에 그런 놈들 좀 있어요. 야, 어디 뭐. 못 믿는구나, 친구를. 아니. 저는 사람 알아라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아. 잘 되면 좋은 건데 안 되면 내가 다 독박 써야 되니까 사람 알아라 얘기 안 하거든요. 사면 이제 뭐 어느 동네 부동산 알아? 그럼 야, 거기 잘하니까 가. 뭐 이 정도 이제 조언을 주는 건데. 친구들 중에 이제 얘기해주기도 하고 물어보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연락이 온 게 여의도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뭐 여의도에 그래서 소개해달라 그래서 이제 알려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어쩌고저쩌고. 6월 1일 전에 물건들 팔아야 될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보다 좀 어쨌거나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물건 내놓지 않겠냐. 그러면 계속 지금 내가 볼 때는 매물 움직임이 어떻게 있는지를 관심 있는 단지별로 찍어서 매물 모니터링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될 타이밍이다. 매물 흐름이 얼마나 호가 조정이 되는지 어쩐지 이런 거 보다 금에 나오면 내가 어느 시점에 무조건 사야 된다. 살려고 맘먹으면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 보유세를 내고 안 내고 그다음에 6월 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공제 적용 요거 받아서 팔 사람들 마음 정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이제 딱 끝나는 건데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일단은 싸게 내년에 다시 생각하더라도 일단 뭐 세금 내는 건 확정이니까 일단은 금매로 팔기보다는 좀 있어보자 이런 식으로 매도자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올해 보유세 내가 예를 들어 2천만 원 더 나왔어. 그러면 매가에서 2천 더 받아서 내년에 팔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버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볼 거면 만약에 사야겠다라고 마음이 확신이 들면 4월에서 5월 초중까지는 계속 면밀하게 관심 있는 단지들 가격 모니터링 하면서 튀어나온 물건을 잡을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지 말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오면서 명쾌해졌잖아요. 사실 총선 전만 하더라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입법이 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난 12.16 대책에 다주택자에 대한 전년도 대비 세금 과세 늘어나는 부분, 300까지 이제 300%까지 올릴 수 있게끔 바뀌는 안건,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이 0.1에서 0.8%포인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거든요. 총선 전국으로 가면서 어차피 이번에 못한다. 였는데, 지금 일단은 결과가 만약에 뭐 미래통합당 쪽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면 그런 국회 안에서 이 조절을 법 어떻게 개정할 건지 종부세 관련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동산 대책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결과를 보면 뭐 그런 거 없지. 원한 대로 다 네. 처리지.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쿠나 보유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야 될 수도 있겠다. 더 나오지. 희망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아유 그냥 이걸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이런 식으로 더 끌어갈 자신이 없으면 지금 뭐 팔 수 있을 때 팔까? 이런 선택을 하는 매도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뭐 더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단기 금매를 잡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을 때 나오는 드랍하는 매물들을 뭐 잡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보유세 증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표와 함께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총선의 결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감염병 관련된 결과, 그 다음에 6월 30일 다주택자 혜택 보는 부분에 대한 결과. 이 세 가지들이 참 첨예하게 대립이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6월 30일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거고 이후로 딱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매도자들이 매물들을 걷거나 이제 쿨타임 지나서 나는 팔더라도 그 금액에는 안 팔래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물건들이 걷히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쥘 수 있는 패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매도가 보류되거나 가격이 바뀌거나 하면 패가 없어지면 요 남아있는 패 몇 개 중에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는 사람 중에 그럼 이거라도 사자. 요 몇 개 빠지고 나면 또 매수들은 아이씨 그러면 또 전세살이를 해야 되나 또는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또 해야 되나 하면서 또 그 이후에는 가격이 시장이 다시 이제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은 또 매도 호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도에 얘기예요. 작년에 이랬습니다. 작년에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다시 뛰어 올랐거든요. 근데 물건 안 잡히는데 갑자기 매수들이 쫓아가면서 물론 이제 작년이랑 바뀐 거는 대출 제한이라든가 더 타이트한 규제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시장의 에너지는 참 알 수가 없어서 시장 수요자분들 생각들은 이렇게 딱 심플하게 알 수가 없어서 복잡하죠. 네, 그렇죠. 네. 네, 또 봐야죠.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 뭐 계속 얘기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뭐 신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도 네, 임대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 미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걱정하는 부분들은 5월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할 줄 몰라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거라면 이제 세무사의 수임료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나왔는데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내용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납세 의무자만 최대 220여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아직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세청에서 2019년도 월세 소득을 신고하라는 통지서가 이미 다 배포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그리고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했다면 신고 대상이고요. 2주택자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을 한 채라도 월세로 임대했다면 과세 대상이고요. 또 모두 전세를 놓았다면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되고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냐 임대를 한 유형에 따라서 또 과세냐 비과세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은 소장님 통지서 받으셨습니까 이거? 아직 안 받았는데. 안 받으셨어요? 네, 뭐 오겠지. 아니 내야 될 대상이면 오겠지. 사실 너무 복잡해서 네. 나서서 세무사 얘기해도 답이 없을 것 같고 네. 어차피 고지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내랄 거 아니야. 그럼 내라는 대로 내고 말아야지 뭐. 아 그래요?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려고. 가산세?
포함해서 내지 뭐. 회사에서 내지 뭐. 임대소득이 얼마 안 돼. 내봐야 얼마 되겠어.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마음이에요. 저는 사실 임대소득이 얼마 안 되고 사실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 이거야 뭐. 그러니까. 예, 얼마 되겠어. 그 사실 이 기사에서도 굉장히 막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딱 보고 나서 전 대상이 아닙니다만 네.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뭐야 이거 그냥 미신고 과산세 내면 되지 뭐. 네. 그럼 얼마나 한다고. 일단 중요한 건 세무사 수수료보다 쌀 수도 있을걸? 세무사 수수료가 훨씬 싸지. 내가 생각할 때는 훨씬 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쌀 거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 임대소득. 근데 이미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그 사람들은 사실 네. 별로 이미 다 뭐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별로 문제가 없을 거고 요번에 걸린 사람들은 애초에 세금이 얼마 안 되는데 뭐 이거 미신고 과산세는 그 세금의 얼마였거든요. 작년에 이게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라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거 관련해서 또 뭐 세무 전문가분들, 유튜버들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또 나서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뭐까지는 내고 뭐까지는 내지 않으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이고 저렇게까지 그냥 돈 조금 더 내고 말래 나도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예. 또 고지서 받아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도 아직 몰라요. 안 받았으니까. 네. 일단은 폭탄은 곧 떨어질 것으로. 막 지금 공실도 있고 사실 막 그래 머리 아파. 이게 진짜 몇십만 원 안 되는 돈인데 공실 네. 생기고 이러니까. 그렇군요. 네. 스트레스 받겠어요. 재개발 구역의 주택이라. 그래서 사실 임대사업자들이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뭐 이렇게 치부가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공실 나오고 집수리 해달라 그러고 이러면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서 사실 불로소득이다라고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임대업이 이게 맞는 분들은 계시겠죠. 그리고 사실 노후에 뭐 이렇게 좀 이런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 소득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든든한 자산인 건 맞는데 저랑은 안 맞아. 나는 뭐 매번 얘기했지만 임대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임대 놓고 이런 건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 싫어하죠. 예, 아닌 것 같아. 네. 그냥 마지막이야. 열심히 이거 이제 일해서. 재개발 철거되고 그러면 이런 건물 사고 이런 것도 네. 근데 또 근데 이게 계속 피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잖아요. 피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 별별수다에서 그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은행 쪽에서 뭐 우리나라 부자들 리포트 이런 걸 매년 내는 게 있는데 요번에 이제 나온 리포트에 보면 고액 자산가들을 이제 설문해가지고 나온 리포트인데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비율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 비율이 고액 자산가일수록 낮아요. 엄청 낮고 대부분이 뭐가 많냐면 상가 건물들이 많아요. 상가 건물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주택보다 그런 게 비싸니까. 가액이 비싸니까. 네, 가액이 비싸니까. 근데 그러면 얘네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공시 가격 과표가 낮아. 현실화율이. 시가는 예를 들어 50억인데 과표는 뭐 25억도 안 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뭐 80% 이렇게 되니까 시가 50억이면 40억이 넘어가는 과표가 잡히니까 세금 부담하는 게 되게 다르고 과표가 다르다는 얘기는 또 뭐가 다르냐면 자산을 넘길 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과표가 틀리다는 거예요. 주택은 40억, 예를 들어 50억 시가가 40억 공시가격이면 40억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 또는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50억 시가라고 이 기준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40억이 기준 공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실가 신고가 50억에 된 게 있으면 실가 기준으로 때려버리는데 상가 건물은 개별성이 워낙 커서 그리고 거래도 뜨문뜨문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 건 거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거래 가격을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증여고 뭐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 또는 뭐 공직자들 재산 이거 공개하면 전세가 10억인데 과표 7억 잡히는 집 이런 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되게 이 재산이 축소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조금 약간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애초에 주택이 아닌 이런 쪽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데 말이 길었어요.
만약에 제가 좀 돈을 모으고 벌어서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이런 조그만 꼬마 빌딩이라든가 이런 걸로 갈아타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필히 겪어야 되는 게 임차인과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세를 놔야 되고 임대 넣고 빼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그 수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딜레마인 거죠. 하고는 결국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왜냐하면 자산가 형님들은 그렇게 갔으니까 그 저거 형님들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자니 또 이게 또 이거 하기는 싫고 사람들한테 부대끼는 거 싫고 이래서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이 있나. 근데 리츠는 수익률이 너무 낮고 이런 사실 이런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토지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상승분 기대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그러나 또 필히 겪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이 임대소득 과세 얘기하다가 네. 별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갔네요. 살 돈 없는 사람의 망상. 이겼던 걸로. 크게 가져야 되잖아. 언젠가는 하고 말 거야. 큰 그림은 그리고 가야지. 좋습니다. 그림은. 네. 꿈은 아름답게 꾸는 걸로. 그렇지. 네. 오케이. 자, 5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천의 집값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달 새 1억 원이 뚝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자,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천의 집값 하락세는 보유세 부담에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았던 것이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맞아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지금 여기 단어만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보유세 부담, 코로나19,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핵심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크게 2가지인데요. 과천의 신축 아파트가 구축의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겠느냐, 신축 효과가 지속되겠느냐. 반면에 지금 분양했었던 아파트들이죠. 과천 제이드자이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195만 원으로 지금 현재 분양을 하는, 물론 공공분양 아파트이니까 입지도 좀 하고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보다 지금 분양한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신규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니까 지금 현재 구축을 사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끼는 수요가 양쪽으로 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서 매도로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사 자체가 나는 납득할 수 없어. 차라리 전세 가격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4월 17일부터 이제 이 과천 지역 1순위 기간이 거주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재당첨 제한 기간도 7년, 10년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택 청약에 관련된 어떤 이 규정들이 이번에 이제 바뀐 내용들이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 청약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1순위 받으려고 과천에 전세 높게 주고 들어가고, 그럼 1년 있다가 분양 나오면 받아야지. 이러면서 전세가가 올랐던 게 2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를 높게 주고 들어갈 필요가 상대적으로 사라지면서 이제 빠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과천 1단지 입주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도 이제 생기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세가 월세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 1,000몇백 개가 딱 나오니까 이제 좀 조정받으면 전세 가격 빠지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매매가는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매매가는 위에 강남 형님들 떨어지고 있고 마용성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 송파 이런 지역들도 조정받고 있으니까 이제 비슷한 급인 과천 쪽도 그냥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지금 이거 과천 지식정보타운 S9블럭 분양가가 싸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 몇백 개 되지도 않아요. 세대 수도 몇백 개 안 되고, 그리고 전용 면적 59짜리 소형이란 말이야. 면적도 안 커요. 이게 그 일부 공급
공공분양 몇 개가 시장을 다 그렇게 흔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지정부터원도 물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는. 전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쓰신 분의 의도가 되게 좀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가천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에 대해서 갖다 붙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인일 수 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요새 살이 쪘잖아요. 이놈이 강영원이 살이 쪘어. 술을 먹었을 것이다. 밥을 많이 먹었을 것이다. 하루에 2끼만 먹다가 3끼만 먹었을 것이다. 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모르잖아. 뭐 그런 거지 뭐. 결론은 이놈이 살이 쪘네. 그러네. 가천에 집값이 빠졌네. 그래. 그냥 여러 가지들이 작동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 빠진 거죠. 끌어붙인 내용 중에 저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게 이건 분양가인데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분양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되면 바로 이게 지금 그렇지. 이거 입주할 때. 그러니까. 이 차기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서 팔진 못한다. 입주하고도 못 팔잖아. 당분간 못 파네. 이 전매 제한 다 걸려 있잖아, 지금. 그래서 거래가 불가능한 이런 분양가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거하고의 차이. 그리고 또 이게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놓는 거는 조금 어거지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된 사람이 로또지 이 사람이 2,200에 팔 거란 얘기는 아니잖아. 당첨된 사람이. 이게 2,200에만 팔 수 있는 물건이면 누가 가서 이걸 받으려고 이렇게 목매서 가겠어요. 그죠?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탄 갭 투자자의 대량 고의 경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장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중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한편으로는 도덕적 회피 아니냐라는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내용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고소인들에게는 강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존재하는 바, 실제로 고소인들은 직접 본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사료가 없어서 자료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다라는 기소를 안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되게 말이 많았던 동탄에 갭 투자 많이 했었던 이제 어떤 사람들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세를 꽉 채운 집을 돈 얼마 안 주고 집을 사서 들고 있었는데 전세가보다 이제 매매가가 빠지거나 전세 가격이 확 내려갔는데 전세 보증금 나 다 돌려주세요 하니까 난 전세 돌려줄 돈 없고요. 그냥 알아서 빼서 나가시든가. 시세보다 많이 빠졌는데 당연히 전세 안 나가지. 그리고 경매를 그냥 그러면 내 거를 내가 원하는 이 금액에 싸지도 않게 사세요. 또는 아니면 이제 막 경매를 넣어가지고 가상 경매 넣고 막 이래가지고 세입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손실, 피해가 발생하는 그게 됐는데 이거는 어떤 임대차 등을 활용한 사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두 건 한 게 아니라 몇십 건, 몇백 건 한 전문적인 투자자 또는 이제 파렴치, 뭐 시장이 꺾여서 이런 게 파렴치범이라고까지 몰라요. 아무튼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보니까 어차피 지금 뭐 경매 이런 쪽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다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이걸 어떻게 아예 이렇게 갭 투자를 하던 시점에 뭐 보증금을 안 돌려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러 뭐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뭐 기소할 만한 사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조사하셨던 기자분이 분노해서 쓴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계속 취재했었던 기자분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리면서 검찰이 기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의 갭 투자를 계속해도 뭐 검찰은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봅니다라고 이제 어이가 없어서 분노하면서 쓴 거죠.
뭐 분노할 것 같아요. 이거 갭 투자자들에게 주는 면죄부가 돼버린 거죠. 그가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참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검찰이 볼 때는 이렇게 본 건데 이게 사실 검찰의 판단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작정하고 이걸 사기치려고 한 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거고 보증금을 안 돌려줄 생각은 없었다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사 쪽에서 또는 뭐 형사 쪽에서 볼 때는 이렇다고 보면 좀 뭔가 법률이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국회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거죠. 이 소유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한 행위 자체가 뭐 기소할 만한 정도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되는 어떤 그런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런 형법에서 이걸 어떻게 또는 뭐 다른 법률에서 이걸 범죄로서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나와서 이러한 행위들을 앞으로 반복해서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이 갭 투자자가 이렇게 몇백 채를 자기 자금 별로 없이 이렇게 막 많이 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 사람의 욕망과 전세를 그냥 계속 거주하고 싶은, 그러니까 전세를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지. 그냥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전세로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가 두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계약들, 임대차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진 건 맞지만 이렇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일단 사례를 통해서 이번 조정장 또는 뭐 이제 전세 출렁이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법률적인 제도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게끔 또는 임대인들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끔 좀 막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앞으로는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막 갭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유세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등으로 보유세 회피하는 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열려있는 문이 있어서 했었지만 이제 많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기는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별개로 다른 어떤 법률적인 보완도 있으면 좀 더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막 이제 뉴스 부동산 TV에서 얘기할 때 또는 이제 별별 수다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부동산 법인,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갖고 있는 집은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맞아,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 임대인이 얘가 집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얘가 재산 상태가 얼마나 많이 좋은지 몰라서 내 보증금 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겁나서 제한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많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리스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법률 개정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약간 좀 비틀어서 보면 내용은 검찰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형사 사건으로 인한 죄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죄는 없다라는 거고 민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면죄부다라고 하기에는 끝까지 손해배상은 책임져야 하는 사태는 남는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거고 다만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역전세난이 오게 되는 경우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뭐 가격이 떨어지고 뭐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것 자체 또 청구했다고 해서 뭐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증도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그질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뭐 우려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상적인 삶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차라리 경매를 통해서 그냥 낙찰을 받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합리해야지 나중에 인생 경험했다 하면서 합리하면서 실제로 또 알아? 그게 경매 받아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얘기가 엉뚱한 대로 될 것 같아서. 경매 한번 받아보고 이 매력을 알고 아이, 경매 그래. 투자자로 다시 태어나는. 아유, 진짜 말이 막 나가네. 자, 공식 제가 대신 한마디겠습니다. 네. 자, 7번째 이야기입니다. 총선 후에 지금 현재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쪽으로 확 기울었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과지가 나왔고, 그리고 점수표가 매겨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시장의 반응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 땡땡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땡땡당이야 다. 몰라 나. 자, 매도 매수 간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시장의 규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까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목동 신시가지 일대 분위기는 참담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소유주들은 재건축 물 건너갔다. 실제 이 재건축에 사시는 분들이 소유자들이 아니라 이제 세입자들이 살아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의 특정 후보가 이제 사유재산을 많이 기부채납해서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쪽으로 기울어진 거 그건 아니냐. 의견이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예, 얘기들이 있어. 얘기들. 그래서 오늘 음모 아파트하고 목동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음모 아파트가 2억 떨어진 매물이 선거 결과에 영향인 것 같다라는 것도 하나의 추측인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렇죠.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지.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유세 강화나 이런 것들이 예상처럼 진행이 안 되면 좀 더 존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매도자들이 아이쿠야 보유세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그냥 기정사실이구나. 그럼 나는 못 버틸 것 같은데 몇 년 더 있다가 파느니 그냥 지금 팔자. 얼마 팔 수 있는데요. 매수자 얼마까지 산대요. 그러면 이 금액에 내주세요라고 매도를 그렇게 그냥 확 던지려는 물건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모 아파트에 대한 가격 하락도 총선의 결과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됐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 변수가 그렇죠. 영향을 미친 거죠. 자, 이번엔 목동 얘기는 목동 재건축이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 재건축 소유자들이 좌절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는 목동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목동에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네. 그분도 뭐 재건축 막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일단은 이제 불만이 여기서 얘기는 뭐 재건축을 통해 일부를 80층으로 높게 짓는 대신 일부를 기부 체납해서 공원으로 짓자. 그래서 결국은 사유재산을 뺏어서 개발해야겠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난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이 세? 난 80층을 준다고? 이거 서울시에서 이런 거 줘요? 지금 시장도 못하는 일을. 50층도 안 줘가지고 그런데 뭐 국회의원이 이거 하자고 하면 그냥 서울시장님 아이쿠네. 도시계획 위원들이 아이쿠 건축심의 애들이 이렇게 돼? 아무튼 이 끼워 맞추기. 아무튼 이런 어떤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지구단위계 목동도 재건축 위한 지구단위계 뭐 방향을 또 다시 뭐 이제 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결론은 그거죠. 지금의 그러니까 목동은 지금 6단 정밀안전진단 D등급 받아서 정밀안전진단 이제 봐서 그 예비는 통과했고 그 다음에 저 정확하게 명칭이 뭐더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아서 이제 실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재건축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을 기대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재건축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목동의 사례가 아니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서울시의 의지가 되게 큰데요. 서울시가 지금 잠실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 이런데 왜 지금 안 돼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왜 안 돼요? 지금 다 지금 사업이 못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못 가는 이유는 이게 안전진단 이런 게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 불안이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예, 집값이 불안하니까 이거 풀어줬다가 사라고 냅뒀다가 집값 다시 올라가면 그 덤탱이를 서울시가 쓰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강남 재건축을 안 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목동도 만약에 예를 들어 목동을 해줘. 그럼 다른 데 안 해주는 거에 대한 명분이 없잖아. 목동은 해주고 왜 우리 압구정은 안 해줘? 목동은 해줬는데 왜 우리 잠실 5단지는 안 해줘?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같은 급으로 생각하기에는 근데 뭐 아무튼 같은 동색이니까 뭐 그게 더 세질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총선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연관 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이슈를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자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느낌에는. 네. 그런데 사실 총선의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큰 영향이 없어요. 왜 없냐면 야당이 여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뀌더라도 일단 그림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큰 정책적 기조.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아. 밖에 있을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가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 큰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는 없었고 작은 변화들은 사실 조금 있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총선 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 기획된 기사일 뿐 실질적으로 총선과 부동산과의 명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총선 이후에 조금 사실 규제가 엄청 계속 세게 조여오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결과로 민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드러났으니까 더 채찍질을 가하면서 이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담은 늘리려고 할 것이고 뭐 이전에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부동산 정책들,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일단 주거 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배려계층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이렇게 해나가겠다. 10만 호 공급을 해나가겠다. 용산에 만호야. 용산에 국제무지구 부지에 만호 짓겠대. 거기서 만 세대를 그 땅 13만 몇천 평 거의 건물 짓고 아무튼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서울이나 또는 이제 지방의 구도심 개발하면서 4만 호 정도 짓고 그다음 택지 조성하는 데에다가 뭐 6만 호 정도 해가지고 10만 호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 하나에다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지금 뭐 기사 중간중간에서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할 때는 국토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랑 법무부랑 같이 계획해가지고 만들겠다. 이 얘기는 이제 법무부 갔다 왔잖아요. 독일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그거 올 때는 뭐냐면 독일의 전월세 상한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포함해가지고 국토부랑 법무부랑 코업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 쪽에, 그 다음 전월세 상한제, 이런 부분들 아마 또 입법할 거라고요. 이제 그것도 추진될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런 거는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 어느 정도 방향들이 좀 명쾌해졌다고 생각해요. 이 명쾌해진 하에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어떻게 운용해 나가야 될 것이냐,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부분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냐를 각자도생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포지션이 딱 이쪽이네. 네. 그래서 제가 허리띠부터 졸려드려야 되겠어. 일단 당분간 허리띠 꽉꽉 조여매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방송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왜? 내가 뭐에 미쳐있는지 지금. 그래서 그건 맞아. 근데 사실 이번 상승장에 막 집을 막 사고 그러질 않아서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라. 그러니까 저 지금 계속 대출 받고 있어요. 대출 받고 있어요. 착실하네. 지금 올해 좀 갚았어요. 그러니까 돈 여유가 이게 회수되고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출 상환하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전세금 올려받아서 대출 갚고 이제 좀 그러면서 잘 코로나19 위기 등등도 잘 겪어내려고. 확실히 좀 그런 건 마음 편해요.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갈 때 적고. 가정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지금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다고 하지만 취미 생활을 위해 또 많은 부분 희생해 가시면서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 사실 오늘 아쉬웠던 게 그 임대주택 그렇죠. 비율. 재개발 뭐 잠깐 얘기할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아직 지금 앞으로 별별 수다에서 다시 언급할 얘기인데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여러 언론사에서 이걸 지금 갖다 썼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30%까지 늘릴 수 있게끔 한다. 혹시 이제 작년에 얘기 나왔던 게 요번에 이제 지금 입법해서 이제 공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재개발 의무 임대 아파트 비율, 재개발 사업에서 비율을 20%로 하고, 그다음 추가 10%까지 더. 그러면 1000세대를 지으면 최대 300세대까지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말이 많은 게, 그러면 이제, 그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 추진 못한다. 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서울시는 원래 2000년대에 재개발 임대 아파트 비율을, 의무 비율을 17% 정도 짓게끔 했어요. 그래서 1000세대면 170세대 임대를 줬어요. 그 이상 줬어요. 근데 그게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20%로 올라가요. 서울시 임대 아파트 그래서 20% 짓게끔 했어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 1000세대면 200세대. 그렇게 가다가 2014년, 15년 오면서 되게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사업성 개선하게 해준다고 의무 비율을 15%로 낮춰줬어요. 그걸 다시 20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원복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재개발 임대아파트 비율은 그런 변화였다. 그러면 30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근데 10%를 임대를 더 짓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무가 아니니까 뭔가 인센티브로 유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뭘 주는 대신에 임대 아파트. 근데 이런 형태의 인센티브는 계속 있어 왔어요. 재건축에서도 있고 재개발도 있어 왔는데 예를 들자면 재건축에서는 니네 용적률이 원래 250인데 300까지 짓게 해줄게. 대신 늘어나는 50% 용적률에 대해서는 반반 나눠 갖자. 지금 강남에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들에 보면 임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게 그런 형태로 나오는 임대예요. 늘어나는 용적률을 초과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지어진 아파트는 건축비, 표준 건축비로 사가고 토지 기부 체납받는 이게 지금 재건축에 있거든요. 아마 그런 형태의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용적률을 임대 아파트랑 이렇게 하는 이거는 재개발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역세권 개발할 때 재개발 사업도 역세권 지역 1차 역세권, 뭐 2차 역세권 안에 있는 경우에 용적률을 종상향해서 더 받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토지는 기부 체납하고 대신 짓는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로 매입하는 이런 형태의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형태로 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그냥 예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받을지 말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제 토지등 소유자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조합이 결정할 문제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의 핵심은 어느 재개발 구역까지가 지정될 거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모든 재개발 구역들이 다 임대 20% 의무로 바뀌면 곡소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1000세대 아파트 중에 일반 분양이 800에 150이 예를 들어 임대였는데 200으로 다시 하게 되면 아파트 어떻게 지을지 정비계획 변경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사업이 다시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항상 그래서 이런 뭔가를 바꿔야 되는 내용이 생기면 경과 규정을 둬서 어디까지는 그냥 기존 내용대로 가고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어디서부터는 이 바뀐 내용을 적용받아라 라고 해서 경과 규정을 붙이게 두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둘지를 잘 모르겠는데 얘기가 달라요. 아직 기사에는 어느 기사에서 보면 앞으로 바뀐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 바뀐 후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될 거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냥 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될 거다. 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이건 나중에 입법이 되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뭐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접수분부터라고 하면
이제 걸릴 때들이 어디냐면 예를 들자면 성수전략정비지구,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의 뭐 4구역, 5구역. 2구역은 아리까리한데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아직 사업 조합 설립은 했지만 사업 시행인가를 접수 못한 단지들이 다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시 정비계획 변경을 해서 와야 돼서 결국은 이게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기준으로 시행이 되면 이만큼 갔던 데들이 사업 시행인가 접수하려고 했더니 정비계획 변경해서 다시 오고, 그래서 사업들이 지연되는 그런 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수 이런 데는 만약 이것 때문에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2년 몇 개월 전에 건축심의 넣어놨는데 50층 때문에 심의 니네 통합심의해야 돼서 지금 다 밀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갔더니 야, 니네 일단 임대 다시 해갖고, 야, 2년 전에 했던 거 처리 안 해주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냥 막 화딱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내용 가지고도 서울시 아파트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그러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구역들이 다 적용이 안 되고, 앞으로 추진할 때들만 걸리거든요. 근데 그럴 리는 없거든. 그럼 왜냐하면 앞으로 재개발을 새로 추진할 구역은 몇 개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임대 아파트가 늘어나는 개수도 몇 개 안 되거든. 그렇지.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거의 사업시행인가 있고 사업시행 변경인가까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곡소리 나는 거고. 왜냐하면 수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다 걸리니까. 그래서 이 경과 규정에 따라서 완전히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슈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소장님이 손주 볼 때까지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네. 맞아요. 끔찍한 이야기가 네, 지금 될 수도 진행되고 있다. 그건 아니지. 손주 볼 때는 모르지.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아직 뒤숭숭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다 잡힐 때까지 서로 조심조심 하시면서 무탈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도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시고 네. 또 하셨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인생도 잘 워라밸 맞춰가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